안녕하세요. 알려준 마단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못 지냈어요. 왜요? 저는 목이 아파서 뻑뻑공주. 요즘 아프면 큰일 나요. 네, 목이 많이 가을이잖아요. 아팠어요. 네, 저는 어디 막 가고 싶은데 뭐 꼼짝 못하고 왜? 뻗어냈어요. 아니 그냥 일들이 많고 읽은 책을 또 읽어야 되니까. 두 몫을 했어요. 예, 요책 들고 이제 끼고 예. 옆구리에 끼고 기차 타고 한번 여행 가죠. 리스본 가고 싶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두목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의 주제는 리스본이에요. 앞으로 이 리스본을 주제로 해서 한 책을, 즉 리스본행 야간 열차로 세 편을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오늘이 그 첫째 날입니다. 이 리스본행 야간 열차는 두목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네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매력적이어서? 네. 저는 어디든지 네. 이렇게 7날래 8날래 다니는 걸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열차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낭만이 떠오르고 네네. 가을에도 사실은 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동걸님? 그쵸? 가고 싶죠? 그래서 그냥 제목 자체도 벌써 어디론가 떠나는 이야기일 것 같고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니고 저 대서양을 맞닿고 맞아요. 있는 리스본이라는 도시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셨구나. 물론 이제 이 작품도 문학적으로 매력적이고 그 사실은 나온 지는 얼마 안 되는데 벌써 현대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그럴 맞아요.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작품인데 안타깝게 저는 리스본을 못 가봤어요. 동글쌤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아니 왜 아들이 유럽에서 유학까지 했는데 왜 안 가셨어요? 아쉽습니다. 제가 방콕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디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근데 같아요. 네. 가볼 수 있는 리스트에 넣는 것도 행복하시잖아요. 네, 두 분이. 요번에. 앞으로 가볼. 네. 이거 읽으니까 책도 읽고 영화도 있거든요. 영화도 맞습니다. 보니까 둘 다 매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리스본에 한번 사실 남자들은 포르투갈 하면은 호날두 말고는 호날두. 아는 게 없어요, 별로. 왜냐면 포르투갈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왠지 변방 느낌인데 문학적으로 해봐야 뭐 페소화 정도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매력적인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인 배경도 알려주긴 하겠지만 일단 이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작가를 아는 독자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모르는 독자도 많더라고요. 많죠. 글쎄요. 제가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파스칼 메리셔라는 그 필명을 사용하고요. 네. 이 작가는 그의 본명은 페터 비엘이라는 페터 비엘이 네, 페트 비엘이랍니다. 네. 이제 1943년 스위스 베른에서 출생한 작가이고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맥타카트의 시간 철학을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나오는 언어나 네. 사용하는 어휘가 예.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아, 철학적이죠. 어떨 때는 너무 관념적인 얘기 하나 보다 네. 생각도 들었는데 이 책도 굉장히 철학적이죠. 네. 철학적. 그리고 1993년부터 네. 이제 그 언어학 철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고요. 네네. 2004년에 리스본 야간 열차를 네네. 이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그 독일을 비롯해서 15개국 언어로 이제 번역되어서 2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랍니다. 사실은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네. 저는 2년 전에 읽었는데 네. 지인이 이제 추천해가지고 네.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친절하게 넘어가진 않았어요. 너무 관념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너무 우연적 요소도 많고 이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근데 중간쯤 읽다 보니까 이 그레고리우스가 그 밟아가는 또 다른 주인공 프라도의 그 삶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쵸. 예,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 우연한 사건이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그 우연을 쫓아가면서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네, 타는 주인공이 네. 참 매력적이죠. 근데 이 책이 그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카보우르상, 카보우르상. 뭐 네. 외국인에서 주는 상으로서 네, 네, 굉장한 큰 상이래요. 네, 네. 그리고 뭐 독일의 마리 루이제 카슈니츠상, 네, 어렵자. 네, 상을 많이 받고 이 상이 굉장히 크대요. 그리고 이게 대중적으로 특히 알려진 계기는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연을 한 영화 맞아요, 덕분이기도 영화. 해요. 영화 보셨죠? 네, 저도 봤습니다. 영화 봤습니다. 네. 빌 어거스트 감독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큰 상을 받았어요. 영화도 네.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죠. 황금종려상 예. 칸네에서 네, 맞아요. 깐네요. 아카데미가 아니었어요? 깐느로 알고 깐느로 있는데 알고 있어요, 저도. 쏘리. 네.
그래서 이 작품과 물론 이제 소설이 주는 재미가 있고 또 영화가 주는 감동이 또 약간 결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소설 보고 원작을 봤으면 영화를 보고 실망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각각 다른 장르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둘 다 충분히 즐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쯤 와서는 독자들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작품의 줄거리랑 기본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줄거리 아마도 워낙 네.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고 영화여서 줄거리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네. 그 그레고리우스라는 50대 중년 남자의 그 네. 일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영화 같은 경우는 프라도라는 혁명에 가담한 그 의사의 이야기로 흐르지 않았나 그렇게 봤고요. 리스본행 야간열차 제목부터가 굉장히 감각적인데요. 이 소설은 액자형 형태를 맞아요. 띠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라는 이야기 하나 안에 프라도라는 이야기가 책이 하나 더 나오는데 네네. 스위스 베른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여자를 구해주다가 자살의 현장을 목격하죠. 그 여자가 들고 있던 책이랑 그 이제 영화에서는 그 티켓이 있거든요. 근데 소설에서는 사실 티켓은 발견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네. 느닷없이 리스본으로 갑니다. 책도 교탁에 그대로 둔 채 학생들도 다 내비를 둬버리고 쉽게 말하면 교사가 이 화자가 그레고리우스인데 교사가 땡땡이를 친 거예요. 그걸 느닷없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느닷없이 네. 갑자기 그래서 우연히 그 여성 다리 위에서 자살하려는 여성 때문에 리스본으로 향하게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중요한 소재로 활용이 되는 언어 연금술사라는 책을 네네. 손에 넣게 되고 그 저자가 프라도라는 프라도. 사람이에요. 프라도라는 사람인데 1970년대에 살라자르 독재 정권이었을 때 포르투갈에서 그때 쓴 책이잖아요. 네. 그쵸. 이 소설의 배경은 맞아요. 카네이션 혁명이라 그래갖고 맞아요. 이제 그 포르투갈 역사에 보면 그 독재 정권의 한거에서 젊은 장교들이 무혈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 그레고리우스가 찾아가는 그 인물이 그 혁명에 가담한 사람들의 이야기면서 많은 그 어떤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들어와 있는데요. 이 프라도의 책에 쓴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송곳처럼 꽂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아이고 너무 우연적 요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사실 소설 이렇게 쓰면 욕 먹잖아요. 그쵸. 욕 먹는데 네. 개연성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작가가 그런 것들을 염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우연히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우연적인 요소를 많이 넣은 것 아닌가. 사실 이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현재 2000년대 초반을 살고 있는 이 고등학교 교사한테 70년대의 포르투갈의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따지고 그렇죠. 보면. 우리가 보통 소설 쓰면은 네, 왜 포르투갈이 왜 리스본이야? 거길 왜 가야 돼? 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따지고 들잖아요. 아마도 네. 이 파스칼 베르시오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넣기도 하고 그냥 우리 현실에서도 사실은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필연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프라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작품 안에서 던지는 질문들, 그러니까 남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이 사람이 언어의 특별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포르투게스라는 그 포르투갈 말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고 찾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 묘사가 참 아름답고 저는 여기 쓰인 어휘들이 좋았거든요. 네. 동굴쌤은 요거 읽으면서 네. 나는 참 이렇게 서사도 재미있지만 네.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들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저는 어떤 문학사적인 의미 네, 네. 그걸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하자인 그레고리우스가 언어의 연금술사 그 책을 프라도의 책이잖아요. 그 책을 가지면서 그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변용하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그레고리우스의 모국어인 독일어, 그다음에 고전어 교사로서 통달하고 있는 그리스어나 라틴어, 헤브라이어 이런 것 같은 고전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거기다가 하자가 새로 배우기 시작한 포르투갈어까지 네, 총망라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어, 다양한 언어에 대한 어떤 자신의 성찰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고 그 어떤 인물들의 개성과 그런 언어들이 결부시켜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맞아요. 언어에서 불일치를 많이 가져다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의미 창출을 위한 어떤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가 리스본이라는. 맞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생각을 한국어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고전 책들은 라틴어로 된 거를 읽을 때의 느낌, 똑같은 사유를 우리에게 던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 언어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서 네. 특히 언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언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이 한 문장 넣고 맞아요. 넘어갑시다. 약간 결은 다르지만 네. 비트겐슈타인도 언어의 중요성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그 소통의 중요성에 예.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흔히 여행하다가 보면 그 이렇게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한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말을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이나 이런 걸로 주고받긴 하지만 뭔가 나는 좀 더 내 마음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답답함. 것들, 예, 그런 네. 것들을 많이 느끼죠, 사실은.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이 작품을 통해서 파스칼 메르시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왜 굳이 소설가들에게는 설정이 중요하잖아요. 왜 그쵸. 하필 70년대 그 포르투갈에 많은 사람들과 프라도를 했을까? 저는 읽으면서 그레고리우스는 점점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세상에서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벗어난 거죠. 예, 그 소재로 안경을 썼어요. 일단 포르투갈에 와가지고 리스본에 와서 안경을 새로 맞추고 안경 바꿨습니다. 마치 세상을 새로 네. 보는 듯한 그런 시각으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네. 여기 나와 있는 그 프라도를 중심으로 한 그 동생 특히 아드리아나, 그 다음에 주황의사, 그 다음에 조지,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 스테파니아까지 해서 과거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누가 현재를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봤거든요. 두목님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문학사적 의미랄까 그거는 좀 거창하고 문학적 의미가 어떻다고 보세요? 그냥 저는 그레고리우스가 네. 그 베른에서 리스본으로 갔다가 다시 베른으로 돌아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여행은 항상 오물 전제로 가는 네, 것이 네. 여행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작가가 이렇게 파스칼 메르시어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에서 떠나는 그런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필연적인 첫 발걸음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그레고리우스가 처음에 독자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학교 수업을 하다가 이제 리스본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타인의 어떤 시선을 신경 안 쓰고 그런 행동이 어쩌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어떤 필연적인 발걸음이 아닌가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리스본으로 떠남과 동시에 어떤 삶의 주체성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전에는 그냥 너무나 지루하고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맞아요. 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타인이 씌운 굴레 있잖아요. 내가 씌운 게 아니고 타인이 나한테 씌운 그런 굴레를 그레고리우스는 이 프라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어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마치고 베른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더 이상 그 떠나기 전에 그레고리우스가 아니고 새로운 삶. 네. 그레고리우스 삶을 맞아요. 찾는 거 아닌가 하는 마지막에 네. 그런 느낌. 물론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것들이 않지만 진짜 새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맞아요. 또 어느 구속된 어떤 틀 안에 살다가 또 자유스럽게 또 어디를 베른으로 떠나고 갈것 같은? 계속 이게 진짜 순환이 될 것 리스본으로. 같아요. 맞아요. 근데 순환이 되면서 인생의 삶이 여기서 그 디테일한 어떤 순간적인 것들을 또 재미로 삼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는 변화 그 자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다시 베른으로 돌아가서 가서 또 일상을 또 살다가도 일상, 네. 또 거기 켜켜이 그 지루한 시간들이 쌓였을 때 또 그게 가. 폭발하면은 네. 또 이번에는 리스본이 아니라 아테네로 갈 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스톡홀름으로 갈 수도 그쵸, 있고 그쵸. 글래스고우로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시도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거. 용기 있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용기가 없어 못 가거든요. 여기 두목님만 쫄쫄쫄 따라갈 수 있는데 네. 아니 근데 그레고리오스도 57세까지 용기를 못 냈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상징이 네. 열차라는 상징이 맞아요.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왠지 기차를 타면 어디론가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이렇게 막 설레기도 하고, 설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제 고향이 중앙선 기차가 지나가는 중앙선? 네. 철길 근처가 제 고향이었는데 네, 네. 항상 그 기차 속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어릴 때 궁금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철길에 서서 이제 맨날 손만 흔들면 어떤 이제 사람 아련하잖아. 어떤 사람들은 또 손도 흔들어주고 이제 그랬는데 언젠가는 나도 저 기차를 타고 고향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갑자기 그 소설 생각나. 기차는 7시에 떠나네. 8시에 떠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기차는 8시인데 네. 신경 선생님 소설은 7시로 돼 있죠. 네. 암호. 그러면 내가 노래를 생각하니까 조수미 노래. 기차는 8시에 떠나고. 이게 사실은 이 기차나 열차 이런 것들이 조금 클리셰적인 요소여서 오히려 건들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 파스칼 메르시에는 안경이나 이런 거 소재들을 아주 적절히 잘 다뤘어요. 그쵸. 그리고 또 이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70년대 그 살라자르 정권의 그 문제점, 독재, 그다음에 잘 들어와 있어요. 예, 프라두가 겪었던 그때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될 텐데 좀 더 자세한 스토리는 2부에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에 문문사. 여기 아까 이제 동글 선생님도 말씀을 했는데요. 네.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글쓰기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프라도의 입을 빌려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자기가 인식하는 자아와 타인이 바라보는 그런 자아,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삶을 지향하는 강의 이런 것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집요하게 작가는 이제 드러내고 그 파고 들어가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나보코프나 약간 카프카와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현란한 언유가 많죠, 그죠? 지성의 언어 이런 거 사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움베르토 에코를 좀 떠오를 정도로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했으면 이 작가가 오랫동안 언어와 철학의 문제에 천착해온 그런 학자라는 것이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기저에 깔려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문사를 네. 페이지 25페이지 출발이라는 챕터에 네. 나오는 건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라틴어 문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문장들이 과거의 모든 침묵을 자기 안에 품고 있기 때문이었고 뭔가 대답하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언어는 온갖 소란스러움에서 떨어져 있었고 학고부동하며 아름다웠다. 그레고리우스는 라틴어를 죽은 언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멸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네. 자기가 라틴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네. 그런 게 잘 드러나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으로는 확 와닿은 내용은 사실 그러니까 아니죠. 느낌은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워요. 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해석이. 많이 있어요, 네. 책에. 네.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자분들께 그 한 문장만을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맥락 안에서 그레고리우스가 언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중에 특히 라틴어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맥락을 이 안에서 찾을 때 쉽게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동글쌤은 어떤 문장이 제일 마음에 저는 들었어요? 글쓰기에 관한 게 굉장히 글쓰기. 많이 예. 이제 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글을 쓰지 않으면 사람은 깨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자기가 어떤 사람이 아닌지는 더욱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글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떤 작가는 그 프라도의 입을 빌려서 글쓰기에 어떤 실존과 언어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인 조르지아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네. 또 그 뭔가 마음이 쇠약해진 프라두는 더더욱 자기 방에 가서 글을 쓴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좋은 터에서 약국을 사줄 정도로 사랑했던 친구 조르지잖아요. 네네. 근데 글쓰기에 관한 것들 천착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하자가 이 작가가 글쓰기를 하는 게 뭔가를 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네. 글이라는 문장 한 문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훅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몇 년 알고 지냈어도 잘 모르겠던 것들이 그 사람이 쓴 단 몇 줄의 에세이만을 통해서라도 혹은 SNS 글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될 때가 있는데 그만큼 문장화된 활자화된 언어가 주는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친구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있는데 네. 그 아이의 일기장 보잖아요. 그 집안의 부모까지 어떻게 자란 한결까지 쫙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글쓰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맞아요. 일이고 프라도가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죽기 전에 남겨놓은 그 책이 바로 그 이 그렇죠. 또 그레고리우스를 리스본으로 향하게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게 첫 편인데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네. 재밌는 요소도 있어요. 프라도랑 그 다음에 스테파니아랑 절친 조르지 사이의 삼각관계도 있습니다. 이 맞아. 책이 그렇게 막 지끈지끈 머리가 막 아픈 그런 책만 철학적인 사변이 가득한 책이 아니라 여긴 리얼한 삶이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철학과 사상을 얘기하니까 더 쉽게 와닿는 것 같고요. 흥미진진한 이 삼각관계 이야기는 2편에서 그리고 리스본이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매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려준 맛 다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